안녕하세요. 모빌리티 인문학 하이스토리 100강, 모빌리티 시대의 미디어와 정치 제4강, 모빌리티 시대의 정치를 함께하게 될 건국대학교의 정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치는 왜 필요한가? 일단 인간 생활의 본질에서 그 정치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 시절부터 이 고민은 이루어졌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정치라는 거는 인간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만 가능한 현상이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어째서? 인간 사회는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분이 바로 정치라고 파악을 했던 거예요. 아직도 어렵나? 그러면 버트란드 러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러셀은 인간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집중을 했었던 철학자입니다. 자, 인간 생활의 현상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 생활은 세 가지 투쟁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왔구나, 그렇게 발전되어 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첫째, 인간과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과학과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자신과의 어떤 그 갈등과 투쟁들을 통해서 정신문화가 발달이 돼요. 가장 이제 궁극적인 부분이 종교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부 투쟁까지 끝내고 나면은 이제는 인간하고 다른 인간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놓고 아니면 어떤 자원을 놓고 싸우게 돼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로 정치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 악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왜 맨날 전쟁이고 왜 맨날 싸움이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지? 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지?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냈던 것이 사회를 존속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의 사회이기 때문에, 즉 이기적이고 악한 인간들의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질서를 유지하고 창조해내는 정치라는 현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학자는 데이빗 이스턴이라는 학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해롤드 라스웰. 이스턴이라는 사람은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회의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즉, 한 사회의 가치가 희소해요. 그러니까 쓰고 나면 없는 거죠. 나눠주면 없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소한 가치 자원을 누구에게 얼만큼을 배분하는 것인가, 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인간 생활에서.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에 비해 라스웰이라는 학자는 조금 더 폭을 넓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Who gets what, when and how. Who,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 자, 피자 한 판이 있습니다. 보통 라지 피자 한 판이 우리가 8조각이 나오죠. 그렇죠? 8조각. 이렇게 반반 나누고 이렇게. 자, 따끈따끈한 피자를 3형제가 나눠 먹어요. 3형제. 하필 이 집에는 형제가 둘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셋이어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피자 한 판을 들고 3형제가 싸우는데 마지는 첫째 형은 야, 내가 제일 형이니까 내가 몸도 제일 크고 그리고 형이니까 내가 더 많이 먹겠다. 3조각 먹겠다. 내가 3조각 먹고 나면 나머지 5조각 남죠. 그러면 3조각 2조각을 먹든 알아서 해라. 자, 그럼 둘째는 얘기하죠. 그러면 형이 3조각 먹으면 나는 3조각 먹고 셋째가 2조각 먹으면 되겠네. 셋째가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 형들이. 내가 제일 조그맣고 아직 더 커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3조각을 먹어야지.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형제 3명 안에서 피자를 한 판을 어떻게 나눌 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겠죠. 자, 그렇게 피자 한 판이란 걸 봤을 때도
가치가 굉장히 희소하다, 정해져 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일단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권위적으로 배분해 주신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한다? 굉장히 그 가정에서 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 피자에 대해서 식기 전에 우리 셋이 다 같이 먹을 수 있으려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 자,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든 아니면 규칙을 정한다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다툼을 종식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바로 우리 정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첫째, 횡단보도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횡단보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작정 지나가고 보나요? 막 뛰어요? 그러는 사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보고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건너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규칙들은 누가 정했나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어기면 벌금을 내든 범칙금을 내든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헬멧을 쓰고 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에서 주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횡단보도로 건널 때는 타고 건너면 불법입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누가 정했나? 역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도로교통법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역시 우리 모빌리티 시대에 항상 핸드폰을 만지고 사는데 막 어떤 기사나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좀 좋은 말을 쓰면 좋을 것을 악플 달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악플도 죄죠.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식당에 가면은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진짜로 그러면은 책임 안 져도 되는가? 아니요. 아니요. 법상으로 그 공중접격업자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구를 써놓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식당에서 신발이 분실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주인의 어떤 관리 의무를 묻게 됩니다. 또 우리 일상 속의 정치, 황사나 미세먼지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 봄철이 있었는데 요즘이야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마스크라는 측면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너무 직접적으로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물품이 돼버린 거죠. 국가가 세금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들, 보호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마스크들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가? 마스크를 구입할 때 분명히 세금이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세금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던가 감세를 해주던가 이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빌리티 시대에 우리는 18세 선거권에 이르렀습니다. 18살 되면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선거권이 도입이 되게 됐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교복을 입은 고교생 투표권자를 탄생시키게 됐어요. 청소년이 정치 참여의 주체로 이렇게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교실이 정치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왈가왈부 논쟁이 많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한데 왜 투표만 못하느냐? 왜 우리 삶의 규칙을 우리가 정하지 못하느냐?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국가들을 보았을 때도 선거 연령이 20세, 21세 이렇게 높은 국가들은 거의 없을 뿐더러 이제 국가명들을 잘 보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후진적인 저발전된 국가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OECD 소속된 국가 대부분은 18세 선거 연령을 잡고 있죠. 그런 면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내렸다는 게 우리가 너무 빨리 왔느냐라는 논쟁은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빌리티 시대의 선거 참여. 나는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만 18세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선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첫째로 대통령 선거.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뽑게 되죠. 단임제라고 얘기합니다. 5년 임기를 가지고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전국 단위로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던진 표 한 표 한 표가 전부 모여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그 인물이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는 시스템이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있어요. 국회의원은 4년 임기로 그 임기의 제한은 없어요. 즉 몇 번을 하든지 그 제한은 없습니다. 총 300명을 선출해서 국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300명은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구성이 돼요. 지역구 의원은 나의 선거구에서 내 한 표가 바로 이제 가장 많이 표를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시스템인 거고,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투표를 함으로써 그 정당 투표를 다 모아서 그 표를 퍼센티지로 나눠서 그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인 2표를 행사하게 되죠. 지방선거. 가장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또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측면인데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아까 봤었던 그런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다음에 어디에 횡단보도를 놓을 것인가, 육교를 만들 것인가, 이런 삶과 가장 직접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는 곳이 바로 이런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자,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대표, 예컨대 서울시장, 또 광진구청장, 이런 그 시장, 도지사, 또 구청장, 군수와 같은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어요. 광역의원이라고 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면 서울시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서울시 안에 있는 25개의 지역구, 선거구 안에서 그 구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광역의원, 또 기초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죠. 자, 위에 있는 그림은 보통 선거권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선거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연령대, 일정 연령대가 되게 되면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선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근데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 특히 그 참정권 운동이 많이 벌어졌었던 프랑스라던가 영국이라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통선거권이 이루어졌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보통선거권은 일정 연령에 오른 남성의 보통 선거권들 얘기를 하면서, 영국은 1918년에, 그리고 프랑스는 1848년에, 미국은 1870년에 보통 선거권을 확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죠. 그렇죠? 그 여성들이 언제 투표권을 획득하게 되었는가? 남성들과 동등한 그 선거권을 획득하게 되었는가? 자, 미국은 남성의 보통 선거권 획득으로부터 50년이 지난 1920년에, 그리고 영국은 1918년에 남성의 보통선거권, 그리고 10년이 지난 1928년에, 프랑스는 남성의 보통선거권 1848년, 그 후로 무려 96년이 지난 1944년에 여성의 보통선거권들이 인정이 돼요. 100여 년간 정말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투표권을 쟁취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독립하고 나서 재헌국회 선거를 하기 위해서 1948년에 남성과 여성의 보통선거권이 뿅 하고 도입이 되게 돼요.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 혹은 저주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값지게 얻은 선거권이어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는 것인데, 아무런 어떤 투쟁이나 뭐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투표권제라고 그러고 투표하라고 그러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민주 정치에 있어서 선거 참여의 그 개념을 잡는 데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 참여라는 것, 우리가 그 후로부터 재헌국회로부터 벌써 70년, 80년 이렇게 흘러오는 시점이니, 우리가 직접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나간다, 삶의 규칙을 우리 스스로 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거 참여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참여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먼저 아까 제가 선거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는데, 특히 이 문구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행위는 바로 투표라는 것.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The ballot is stronger than bullet이라고 해요. 벨럿은 투표 용지를 얘기하고요. bullet은 아시다시피 총알을 얘기합니다. 자, 투표 용지는 총알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을 빵빵 쏘아봤자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나의 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실제로 단 한 표로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냐?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 프랑스는 왕정하고 공화정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져 왔었죠. 그런데 특히 1875년에 프랑스에서 투표가 있었어요. 왕정으로 갈 것이냐, 공화정으로 갈 것이냐. 근데 한 왕정당 이제 왕정을 지지하는 그 당파의 의원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나 하루 안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불참을 했습니다. 한 표 차이로 공화당으로 넘어갔어요. 공화정으로 넘어갔어요. 자, 일단 우리가 아까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어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 자, 그 속에서 그냥 한 표만 던지고 나오기는 아쉽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으로 할 수 있나? 우리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페이스북이 됐건 트위터가 됐건 인스타, 유튜브, 카카오톡 여러 가지 채널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그 정보들도 얻어낼 수 있고 또 원한다면 질의응답도 가능하고요. 뭐 유튜브 같은 것들 특히 왜 생방송하면서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댓글도 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 높여가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나도 할 만하네.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이런 모빌리티 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쉬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야 해요. 지난 시간에 일단 가짜 뉴스의 문제, 유사 언론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선거, 정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유사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 정치 리터러시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누구의 해석일까? 자, 선거 관련된 정보, 정치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선거 정치 컨텐츠를 좀 비판적으로 읽어줘야 되는데 어떤 언론사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보고 자, 그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그 동일한 이슈를 다른 언론사의 이해도 같이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가 그렇다면 나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누구의 해석일까? 자, 이 해석이 내 해석인가 아니면 언론사에서 주입한 해석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을 해보자. 둘째, 이미지에 속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진 같은 것도 그렇죠. 정면으로 찍었느냐, 옆면에서 찍었느냐,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찍었느냐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인상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선거 정치 관련된 정보들, 컨텐츠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기사 내용, 언론 보도 내용하고 헤드라인으로 뽑아놓은 그 키워드들, 그 다음에 활용한 사진 같은 것들이 되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 슥슥슥슥 넘어가다가 사진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파악하는 능력들도 굉장히 필요해요. 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미지들을 같이 비교하고 분석하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보 편식을 하고 있지는 않나. 결국에는 전체 사회를 하나의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굉장히 큰 결정들을 앞두고 있었을 때는 이 부분만을 보고 확대 해석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어떤 접근을 이해를 해보면서 내가 정보를 편식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의 전체 큰 그림을 잘 그려나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모빌리티 시대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죠. 아까 그런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 헬멧을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다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이전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의 규칙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갈 이 사회를 위해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나를 위한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는 바로 좋은 정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를 충분히 가진 좋은 유권자도 역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